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오늘 이곳에는 재벌가의 장손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긴장감이 흐르고 영정 앞에서는 한 중년 여인이 무릎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인의 어머니 이선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릅니다. 내 손자가 아니잖아. 입양하잖아.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애를 왜 지켜? 왜 그 애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 꼴이 됐어? 선희의 시어머니 정명숙 여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선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 그 서류를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 한 가난한 여자가 재벌가의 문턱을 넘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1985년 봄 24살 이선희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재벌 2세인 박준혁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 같은 40년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측 하객들은 신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공장 딸이 재벌가에 시집 온다더니 저 드레스 좀 봐, 얼마나 싸 보이는지, 화장도 촌스럽고 저런 애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라니 창피하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정명숙 여사는 결혼식 내내 입을 다문 채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시댁 대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춰 살아야 해. 공장 딸내미 티내면 안 돼. 알아들었어?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댁 생활은 선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수라상을 차리고 대저택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손님 접대를 하고 밤늦게까지 시어머니의 발 마사지를 해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준혁은 회사 일로 바빠 집에 거의 없었고 설령 집에 있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내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 선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뜬 시어머니가 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공장 구내식당 음식이야? 다시 만들어. 선희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말투가 교양 없다고, 걷는 자세가 천하다고, 존재 자체가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는 선희에게 다가와 지갑에서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가져가. 친정 부모나 좀 도와줘. 가난한 집은 맨날 돈 달라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네. 선희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욕의 끝에는 항상 같은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손자나 낳아. 그것만이 내가 이 집안에 있을 유일한 이유야.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온갖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고 한의원에서 쓴 약을 다려 마셨고 기도원에 다니며 10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선희 앞에 빈 그릇만 놓아두고 다른 가족들에게만 음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석 달이야. 석 달 안에 임신 소식 없으면 이혼 각서 써.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없는 여자는 필요 없어. 선희는 그날 밤 시어머니 방 앞에 무릎 꿇고 새벽까지 빌었습니다. 복도 찬바람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꼭 아들 낳겠습니다. 이 집 떠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에야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가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석 달. 딱 석 달만 더 줄게. 선희는 더욱 절박하게 병원을 다녔고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선희는 생리가 늦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했고 2줄이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즉시 선희를 데리고 자신이 아는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 6주였고 의사는 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희야, 몸조리 잘해야 해. 우리 손자 건강하게 낳아야지. 이제 집안일은 안 해도 돼. 갑작스러운 변화에 선희는 어리둥절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이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비싼 보약을 지어주고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주고 아기방을 호화롭게 꾸며주었습니다. 선희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4년 동안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자신이 갑자기 귀한 대접을 받으니 믿기지 않았지만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선희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태동을 느끼고 아기 용품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담당 의사를 바꾸더니 병원이 아닌 시댁에서 출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 장소는 대대로 집에서 태어났어. 병원은 너무 차갑고 정이 없잖아. 최고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집으로 모셔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선희는 불안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전날 밤 선희는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른 의사가 도착했고 선희는 시댁 안채에 특별히 준비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선희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수면 마취를 하겠다며 주사를 놓았습니다. 산모가 너무 힘들어하니 잠깐 재우는 게 좋겠습니다. 선희는 저항할 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깨끗하게 씻겨진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고 방 안은 아무 흔적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 순산이었어. 이름은 준서로 하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마취에서 깬 탓인지 출산의 기억이 흐릿했지만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모든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이 생명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선희는 아기를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선희의 삶은 온전히 준서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준서가 울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고 준서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아들을 낳으니까 달라. 이제야 진짜 우리 집 며느리 같네. 하지만 선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이 아이가 자신이 40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이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아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가 재벌가의 대를 잇기 위해 치밀하게 꾸민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서가 돌이 지나고 새 돌이 되고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 선희는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준서의 얼굴을 보고 밤에 잠들기 전 준서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서 감내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모욕, 그 모든 것이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선희는 아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준서가 3살이 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시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제 애가 컸으니까 너무 들러붙지 마. 재벌가 후계자는 독립심이 있어야 해. 네가 너무 과보호하면 나약한 아이로 자라.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아들을 낳아야 이 집에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압박하더니 이제는 아이한테 붙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조금만 덜 안아주고 조금만 덜 챙겨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선희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맨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준서 벌써 이렇게 컸네. 엄마는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얘야, 학교 앞까지 따라가지 마. 기사가 데려다 주면 되잖아. 엄마가 너무 오버하면 애가 약해져. 선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서는 착하고 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를 닮아 다정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준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준서야, 넌 왜 그렇게 약해 보이니? 재벌가 손자답지 않게 너무 착하기만 해. 좀 더 강하게 굴어야지. 준서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고 선희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아들 방에 몰래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며 선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넌 지금 그대로도 완벽해. 할머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너가 착한 게 제일 좋아. 준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선희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선희 씨, 이제 준서를 외국 기숙학교에 보내려고 해. 미국이나 영국으로 보내서 제대로 된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지. 여기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으면 안 돼. 선희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어머님, 준서는 아직 어려요. 중학생인데 어떻게 혼자 외국에 보내요? 제가 잘 돌볼게요. 제발 준서만큼은 옆에 두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너무 집착하니까. 아들을 놓을 줄도 알아야지. 그날 밤 선희는 남편 준혁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님을 말려줘요. 준서를 외국에 보내면 안 돼요. 아직 어린데 어떻게 혼자 보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집안 후계자는 글로벌 감각이 있어야 해. 준서한테도 좋은 기회야. 당신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선희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준서는 미국 동부의 한명문 기숙학교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보내며 선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자주 전화해.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준서가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들 방을 매일 청소하고 아들 침대에 앉아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좀 극성스럽게 구는 거 아니야? 애 하나 유학 보낸 거 가지고 자식은 결국 다 떠나는 거야. 너무 집착하지 마. 하지만 선희에게 준서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 그것이 바로 준서였습니다. 2년 후 준서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공항에 몇 시간 전부터 나가 기다렸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훌쩍 큰 준서가 나타났을 때 선희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서야,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밥은 잘 먹었어? 아픈 데는 없고? 하지만 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봐.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너무 오버하지 마. 그 순간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졌네. 역시 미국 가서 독립심이 생긴 거야. 너 엄마는 왜 그렇게 오버한다니? 너 엄마는 너한테 너무 집착해.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선희는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방학 내내 선희는 아들과 함께 있으려고 애썼지만 준서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둘이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선희는 불안했습니다. 준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또다시 선희를 공격했습니다. 얘야, 준서가 이번에 여자친구를 데려온대. 좋은 집안 딸이라더라. 근데 너가 너무 오버하면 애 창피하니까 적당히 해. 알았지?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친구라니 준서가 벌써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된 것일까? 만약 준서가 결혼하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자신을 구박하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예쁘네. 우리 준서가 눈이 참 높아. 자주 놀러와. 하지만 선희를 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선희는 아들 옆에 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를 지정했습니다. 넌 저쪽에 앉아. 여기는 젊은 사람들끼리 앉게. 선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서의 여자친구가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준서 결혼하면 너가 좀 물러나야 해.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아들한테 집착하면 안 되잖아. 너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딱선 그어서 간섭하지 마.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40년 동안 구박하고 괴롭혔으면서 이제는 자신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고 아들에게서 멀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준서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엄마 들어가도 될까? 준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내일 얘기해.
선희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온갖 모욕을 참고 인격을 짓밟히면서까지 이 집에 남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직 준서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지키기 위해 선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평범한 하루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골프 모임에 나가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선희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같이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준서가 결혼하면 자신은 정말로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침대 시트를 갈고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선희는 호기심에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중요한 것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등기부등본,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노란색으로 바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 마이너스 절대 언금이라고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몇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은 산부인과 진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이선희가 아니라 정명숙, 바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진단 내용을 읽는 순간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만성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난임, 임신 불가능 판정, 1980년 진단. 선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남편 준혁은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서류였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입양 확인서였습니다. 입양 기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입양일자는 1989년 9월 15일, 바로 준서가 태어났다던 그날이었습니다. 입양 신청인 란에는 정명숙, 박준혁 부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입양 사유란에는 자녀 없음, 가문이대를 잇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며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서가 입양아? 선희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입양아동 이름란에는 남아 생후 2일이라고 적혀 있었고 입양 성사일은 분명히 1989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마취에서 깨어나 품에 안았던 그 아기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선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진짜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아니, 애초에 자신은 정말 임신했던 것일까? 배가 불러오고 태동을 느낀 것은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선희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1989년 8월 며느리 이선희에게 호르몬제와 임신 증상, 유발 약물 투여 시작, 복부 팽창 주사 지속, 산부인과 의사 매수 완료, 초음파 사진 조작 완료, 입양 절차 진행 중, 9월 15일 최종 인도 예정. 선희는 메모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모든 임신 증상은 약물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것도, 병원 검사도, 초음파 사진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메모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됨. 준서를 친자식으로 믿게 해야 더 애착을 가지고 키울 것. 재벌가 대를 잇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 며느리의 집착에 클수록 통제하기 쉬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40년을 키웠으면 포기하지 못할 것. 선희는 서류를 움켜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고 40년 동안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서류는 남편 준혁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일 1960년 3월 2일 입양 사유 시부모의 압박으로 인한 데를 잇기 위함. 생무불명. 선희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준혁도 입양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자 몰래 아이를 입양했고 그것을 평생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자신에게도 똑같은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난 뭘 믿고 버텼던 거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아들이 온갖 모욕을 참으며 40년을 버틴 이유가 사실은 자신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진짜 아이는? 내가 그날 진짜 임신했었다면 내 뱃속에 있던 아이는 어디로 간 거야? 선희는 다시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기록지였습니다. 환자 이선희, 임신 확인, 1989년 7월 20일, 임신 4주 추정, 8월 5일 유산 시술 완료, 환자 무의식 상태에서 진행, 보호자 정명숙 동의. 선희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임신했었습니다. 4년간의 간절함 끝에 마침내 아이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를 속이고 몰래 유산 시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입양아를 대신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 서류 여백에 적힌 시어머니의 메모가 답을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아이는 위험하다. 며느리가 진짜 엄마가 되면 통제할 수 없다. 입양아를 주면 며느리는 평생 불안해하며 순종할 것. 이것이 가문을 지키는 방법이다. 선희는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은 시어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이었습니다. 진짜 아이를 빼앗기고 가짜 아이를 안겨받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집착할수록 이 집을 떠나지 못할수록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준서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전부 다시 봉투에 넣고 품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당한 모욕, 무시, 학대, 그 모든 것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을 바닥에 던지던 시어머니의 모습, 밥상을 치우던 장면, 무릎 꿇고 빌던 자신의 모습, 준서를 유학 보내며 울던 날들,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0대 중반의 지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분 등 거친 손, 40년의 세월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준서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야 할까?
선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 시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녁 준비는 했어? 오늘 손님 오시니까 제대로 차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겁먹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40년 동안 당한 것을,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시어머니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서류를 복사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수라상을 차리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는 의심 없이 식사를 시작했고 선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출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진짜 아이는 정말 유산된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선희는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1989년에 자신이 갔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병원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1989년에 여기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당시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30년 전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환자 본인이라도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선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근무하셨던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아직도 계신 분이 있나요? 정명숙 여사랑 가까웠던 산부인과 의사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김태준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10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강남의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선희는 그 주소를 받아 적고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안에 자리한 클리닉, 선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면회를 요청하자 잠시 후 70대로 보이는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선희라고 합니다. 1989년에 선생님께서 저희 시댁에 오셔서 출산을 도와주셨죠. 김태준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선생님 서명 아닌가요? 정명숙 여사가 선생님께 거액을 지불하고 모든 걸 조작하게 했죠. 저는 고소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제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이 얘기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김태준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숙 여사는 제 의대 선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엄청난 돈을 제시하며 부탁했어요. 며느리를 임신했다고 속이고
입양아를 친자식처럼 만들어 달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약점을 쥐고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의료사고를 덮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희는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진통을 느꼈을 때 선생님이 수면 마취를 놓으셨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진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약물로 유도된 가진통이었습니다. 정명숙 여사가 몇 달 동안 당신에게 호르몬제와 자궁수축제를 먹였거든요. 제가 마취를 놓은 후 입양기관에서 데려온 신생아를 당신 품에 안겨놓았습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죠. 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아이는요? 서류에는 유산시술을 했다고 나와 있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김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의사가 했어요. 정명숙 여사가 당신 몰래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서 시술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임신 사주였을 때 수면제를 먹이고 시술했다고요.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이가 정말 죽은 건가요? 김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그 일에 가담한 것을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법정에서요. 김태주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선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공범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 아이를 빼앗기고 가짜 아이를 안겨받고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대화는 이미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주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 녹음을 했다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선생님 선택하세요.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증언하시든지 아니면 경찰 조사를 받으시든지. 김태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저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도 큰 파장을 겪을 겁니다.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녀는 김태준의 진술서를 받아내고 클리닉을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1989년 당시 입양을 담당했던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 담당자는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희는 입양 확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생모가 누구였는지, 어떤 경위로 입양되었는지요. 담당자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양 기록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생모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요. 선희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40년 동안 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았어요. 제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이 아이를 제 친자식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담당자는 선희의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담당자는 낡은 파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1989년 9월 기록입니다. 이 아이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생모는 당시 19세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명숙 여사가 거액의 돈을 주고 신속하게 입양 절차를 진행했고 특별히 비밀 입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생모의 이름은 기록상 지워져 있지만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게 당시 생모가 남긴 마지막 주소예요. 하지만 30년이 넘었으니 아마 연락이 안 될 겁니다. 선희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변두리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1층 빌라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1989년에 아이를 입양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신데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선희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키운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제 아들로 믿고 키웠어요. 하지만 최근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고 싶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예요. 19살 때 임신했는데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고 저는 혼자였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죠.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키울 방법이 없었어요. 김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 부유한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명숙이라는 분이었죠. 그분은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이를 좋은 집에 입양 보내고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그분이 데려갔고 저는 다시는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 아이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어요. 잘 자라고 있는지, 행복한지, 저를 원망하는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준서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름은 준서고 올해 35살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김민지는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제 아들, 이렇게 잘생기게 컸네요. 행복해 보여요. 선희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성이 준서의 진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40년을 키웠고 자신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희는 김민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정명숙 여사가 저와 당신, 우리 둘 다를 이용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제 아이를 돈 받고 팔았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선희는 김민지의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의사의 증언, 입양기관의 기록, 생모의 진술, 그리고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서류들까지 40년간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방문을 잠그고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서류들, 녹음 파일들, 진술서들, 사진들이 40년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준서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35년 동안 자신을 엄마로 믿고 살아온 아들에게 사실 너는 입양하고 나는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 선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주말을 맞아 집에 왔습니다. 선희는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잠깐만 앉아줄래? 준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또 결혼하라는 얘기야?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야. 준서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줘. 절대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선희는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넌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준서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넌 입양아야. 할머니가 엄마를 속이고 너를 입양아로 데려왔어. 엄마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 40년 동안 엄마도 속았던 거야. 여기 이 서류들을 봐. 선희는 모든 증거를 준서 앞에 놓았습니다. 준서는 서류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양 확인서, 의사의 진술서, 생모의 기록, 할머니의 메모,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나는 입양하라고? 그럼 지난 35년은 뭐였어? 내 정체성은 뭐고 나는 누구야? 선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서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거짓말한 거잖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선희는 흐느꼈습니다. 준서야, 엄마도 몰랐어. 엄마도 어제까지 넌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믿었어. 40년 동안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참았어. 할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너는 몰라. 밥상을 뒤집히고 돈을 바닥에 던져지고 개처럼 취급당했어. 그래도 참은 건 오직 너 때문이야. 넌 엄마의 전부였어. 준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내 진짜 엄마는 누구야? 내 생모는? 선희는 김민지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너 생모는 김민지라는 분이야. 19살에 너를 낳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대. 할머니가 거액의 돈을 주고 너를 데려왔어. 내 생모는 35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준서는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만나고 싶어? 내 진짜 엄마를 만나고 싶어? 선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봐. 너가 알 권리가 있어. 며칠 후 선희는 준서와 함께 김민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김민지는 준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준서야, 정말 너가 내 아들이구나. 35년 만에 보는 거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준서는 어색하게 앉아 김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왜 버리신 거예요? 김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키울 수가 없었어. 19살에 혼자 임신했고 갈 곳도 없었어. 너를 지키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서는 복잡한 표정으로 김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제 생부는 누구예요? 김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학생이었어. 너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도망갔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3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제 진짜 엄마를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란스러워. 누가 진짜 엄마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김민지 씨는 날 낳았지만 키우지 않았고, 엄마는 날 낳지 않았지만 35년을 키웠잖아. 대체 누가 내 엄마야? 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그건 너가 결정할 문제야. 엄마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엄마는 35년 동안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피가 안 섞였어도 너는 엄마의 아들이야.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준서는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명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앞에 입양 서류를 던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정명숙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걸? 준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찾아냈어요. 할머니가 숨겨놓은 거 다 찾아냈다고요. 정명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우리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네 엄마는 아이를 못 낳았고 우리는 후계자가 필요했어. 그래서 너를 데려온 거야.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재벌가 후계자로 키워줬잖아. 너가 뭐가 불만이야? 준서는 비웃었습니다. 불만이 뭐냐고요? 할머니는 35년 동안 저와 엄마를 속였어요. 엄마의 진짜 아이를 빼앗고 저를 대신 들여놨어요. 그게 잘한 짓이에요? 정명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게 어때서? 너는 덕분에 재벌가 아들로 자랐잖아. 가난한 미혼모 밑에서 자랐으면 지금처럼 될 수 있었겠어? 감사해야지. 준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감사하라고요? 할머니는 제 정체성을 빼앗았어요. 저는 3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할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정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이게 다 가문을 위한 거야. 그때 선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정명숙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너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이 집에서 뭔데? 선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당한 며느리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의사의 증언, 입양기관의 기록, 생모의 진술, 그리고 어머님이 숨겨놓은 서류들까지요. 선희는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고소할 겁니다. 사기, 허위 출생 신고, 강제 유산, 그리고 40년간의 정신적 학대로요. 어머님은 제 진짜 아이를 빼앗았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몰래 유산 시술을 했죠. 그리고 입양아를 제 아들이라고 속였어요. 이건 범죄예요. 정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가 감히.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할 겁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 며느리 학대, 입양 조작,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정명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그러면 너도 끝이야. 이 집안도 끝나고 준서도 망신당해.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40년 동안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어머님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준서도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가 하신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정명숙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선희 씨 맞으시죠?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선희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이걸로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충분합니다. 사기, 허위 출생 신고, 강제 의료 시술, 정신적 학대,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언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선희 씨,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겁니다. 재벌가 스캔들이니까요. 준비되셨나요? 선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40년 동안 숨겨 살았어요. 이제는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예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방에 앉아 4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4살에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선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겁먹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당당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희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허위 출생 신고, 강제 의료 시술, 정신적 학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두꺼운 고소장에는 40년간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며칠 후 정명숙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이 며느리에게 고소당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재벌가 40년 입양 조작 스캔들, 시어머니 며느리 학대 및 강제 유산 의혹 기사에는 선희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이 상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 의사의 증언, 생모의 인터뷰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속고 살았다니 너무 잔인하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며느리 학대가 이 정도였다니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고 대부분 선희를 동정하고 정명숙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선희는 단상에 섰습니다. 4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선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85년 24살의 나이로 재벌가에 시집왔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는 이유로 저는 첫날부터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돈을 바닥에 던졌고 밥상을 뒤엎었으며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선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4년 후
저는 임신했습니다. 아니, 임신했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숨죽였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약물을 먹였습니다. 임신 증상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제와 배를 부풀리는 주사를 놓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고 초음파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에 저를 수면 마취시키고 입양아를 제 품에 안겨놓았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그 아이를 제가 낳은 친아들로 믿고 키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저는 정말로 임신했었다는 겁니다. 4년간의 간절함 끝에 마침내 아이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저를 몰래 병원에 데려가 강제로 유산 시술을 했습니다. 제 진짜 아이를 빼앗고 그 자리에 입양아를 들여놓은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진짜 엄마가 되면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입양아를 주면 제가 평생 불안해하며 순종할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치밀했어요. 모든 증거를 숨겼고 관련된 사람들 모두를 입막음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 방 서랍에서 서류를 발견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2주 전의 일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서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용감하게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 정명숙 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문을 위한 일이었고 준서에게도 최고의 삶을 준 것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40년 동안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생모까지 세 사람의 인생을 농락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선희는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녁 종합뉴스 메인으로 다뤄졌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가의 권력 남용, 여성 인권 침해, 그리고 입양 제도의 허점까지 드러난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한 변호사가 TV에 나와 말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정명숙이 다니던 골프장, 사교 모임, 자선단체에서는 그녀를 퇴출시켰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으로서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명숙은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를 보며 그녀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아들 준혁도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집사와 가정부들조차 그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다음 날 정명숙은 검찰에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의 주목 속에서였습니다. 대저택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정명숙 씨, 며느리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40년간의 학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양 조작을 시인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명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 김태준의 증언, 입양기관의 기록, 생모 김민지의 진술, 그리고 정명숙이 직접 쓴 메모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검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1989년 며느리 이선희 씨를 속이고 입양아를 친자식으로 믿게 만든 것이 맞습니까? 정명숙은 변호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검찰은 정명숙을 사기, 허위 출생 신고, 강제 의료시술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첫 공판에는 수백 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선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40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선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돈을 바닥에 던져지고 밥을 굶었으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제 아이를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김태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정명숙 씨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선혜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생모 김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명숙 씨는 저에게 아이가 좋은 집에 입양된다고 했지 며느리를 속이는데 쓸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용당한 겁니다. 모든 증언은 정명숙에게 불리했습니다. 정명숙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서 군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피해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해가 없다고요? 이선희 씨는 4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진짜 아이를 빼앗겼고 정신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준서 군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가 없는 겁니까? 재판은 몇 주간 이어졌고 마침내 선고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명숙은 며느리를 속이고 입양아를 친자식으로 믿게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출생 신고, 강제 의료시술 방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지불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명숙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선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선희는 기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준서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준서야, 엄마는 40년 동안 침묵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진실을 밝히는 게 옳은 일이었어. 그리고 엄마는 이제 자유야.
준서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해.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대저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명숙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남편 박준혁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회사 이사회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대개 스캔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도 폭락했고 거래처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준혁은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처음으로 선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희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나는 모른 척했어. 나도 공범이야. 용서해줘. 선희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 40년 동안 어머니 편만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 늦었어요. 40년이 지나서야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도 입양하였다는 거.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선희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당신도 1960년에 입양된 아이예요. 어머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시부모님의 압박 때문에 당신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평생 숨겼죠. 당신도 피해자예요, 준혁 씨.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해요. 당신은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짓을 보고도 막지 않았어요. 준혁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나도 입양하였어? 그럼 내 진짜 부모는? 선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록에는 없어요. 어머님이 다 지웠으니까요. 당신도 준서처럼 진짜 부모를 모르고 평생 살아온 거예요.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어? 65년을 살았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한 짓이에요. 우리 모두를 조종하고 거짓말로 묶어놓고 평생 꼭두각시로 만든 거예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며칠 후 대저택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정명숙이 선희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이 압류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골동품들, 예술작품들이 하나둘씩 경매에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정명숙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집안을 드나들던 가정부들과 집사들도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일할 수 없어요. 급여도 밀렸고 무엇보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선희는 대저택을 둘러봤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가뒀던 이 집, 지옥 같았던 이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자 한때 화려했던 방은 이제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고급 화장품들도 사라졌습니다. 선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방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때 준서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짐 다 쌌어?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쌌어. 이제 이 집을 떠날 시간이야. 준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인데 떠나기 아쉽지 않아?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겠니? 이 집은 엄마한테 감옥이었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준서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디서 살 거야? 선희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작은 아파트 하나 얻었어.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준서야, 너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생각 좀 해봤어. 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가 35년 동안 날 키웠잖아. 피는 안 섞였어도 엄마는 내 진짜 엄마야. 김민지 씨는 날 낳았지만 엄마는 날 사랑으로 키웠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야.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할머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곳에서. 그날 선희와 준서는 큰 가방 2개만 들고 대저택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악몽이 담긴 그 집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도착한 선희는 깨끗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서야. 작지만 따뜻한 집. 준서는 짐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은데? 엄마,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요리해 줄게. 선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정명숙은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70년 인생 동안 한 번도 누추한 곳에서 살아본 적 없는 그녀가 이제는 좁은 독방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고급 음식 대신 교도소 급식을 먹어야 했고 화려한 옷 대신 죄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정명숙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가 뭘 했는지 뉴스에서 다 봤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했어. 40년 동안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다니. 정명숙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의 얼굴, 준서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잔인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면회실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도 입양하였어요? 당신이 그걸 숨겼어. 왜 그랬어? 왜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정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가문을 지키려면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문? 이제 가문이 뭐가 남았어? 다 무너졌어.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어머니가 지키려던 가문은 이제 없어요. 정명숙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어. 정말로.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하려고 한 게 아니야. 당신은 통제하려고 했어. 모든 걸 어머니 뜻대로 만들려고 했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망가뜨렸어. 선희 씨를, 준서를, 그리고 나를. 정명숙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면회야. 나는 이제 어머니를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끝이야.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정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의 절망, 입양아를 데려왔을 때의 안도감,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의 경멸, 그리고 4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말의 탑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선희는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정명숙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왔어? 선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정명숙은 눈을 피했습니다. 선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40년 동안 제게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님을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미움은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요. 선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가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모든 걸 망쳤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준서는 제 친아들이 아니지만 3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기에 진짜 제 아들이에요. 어머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죠. 그게 어머님의 비극이에요. 정명숙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남은 시간 동안 참회하며 사세요. 그게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그녀는 뒤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정명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무시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망가뜨리려 했던 그 여인이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장례식장으로 말입니다. 선희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준서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준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선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명숙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손자가 아니잖아. 입양하잖아.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애를 왜 지켜?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명숙은 3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40년을 함께한 제 아들이고 5년 전부터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한 제 아들이에요. 선희는 조문객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준서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제 아들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진짜 모자였습니다. 준서가 5년 전 진실을 알았을 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엄마,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키운 사람을 진짜 엄마라고 합니다. 준서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선택해줬어요. 생모 김민지 씨도 만났지만 준서는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명숙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너는 그 애를 이용한 거야. 내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준서를 이용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40년 동안 저와 준서를 이용했죠. 가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준서와 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게 어머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정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희는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너를 만난 건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비록 우리가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40년 동안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너를 지키기 위해 견뎠던 40년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끝에 너와의 진짜 사랑이 있었으니까. 지난 5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제 편히 쉬렴 아들아.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야. 선희 씨가 너를 사랑으로 키워줘서 정말 감사해. 김민지는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 고맙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준서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는 김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준서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우리 둘 다 준서의 엄마예요. 당신은 생명을 주셨고 저는 사랑을 주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여인은 함께 준서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한 아이를 사랑했던 두 엄마의 슬픔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선희는 마지막으로 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차가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 때문에 엄마는 강해졌어. 40년 동안 참았던 엄마가 너 때문에 일어섰어. 진실을 밝히고 자유를 찾았어. 그리고 마지막 5년은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아들아.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선희는 마지막 키스를 관 위에 남기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고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선희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준서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준서 덕분입니다. 준서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진실을 밝힐 용기를, 자유를 찾을 용기를 말이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명숙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분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남은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게 준서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선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장례식장이 멀어졌습니다. 40년의 악몽, 5년의 행복, 그리고 오늘의 이별, 모든 것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선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준서와 함께 살던 아파트 1층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준서의 꿈이었습니다. 준서가 생전에 말했던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 작은 카페 하나 열까? 엄마가 커피 내리고 내가 디저트 만들고 그렇게 조용히 살면 좋겠어. 선희는 그 꿈을 혼자서라도 이루기로 했습니다. 카페 벽에는 준서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사랑으로 만든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카페는 곧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긴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시댁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사장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참지 않으려고요. 선희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참지 마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카페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준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오늘도 엄마는 잘 살았어. 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하루였어. 엄마는 이제 자유야. 40년 동안 갇혀있던 세상에서 나왔어. 하늘을 날고 있어. 고마워, 아들아. 너가 엄마에게 날개를 달아줬어.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40년 동안 키운 아들에게 이 진실을 말하시겠습니까? 말해야 한다. BS 끝까지 숨겨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인생극장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